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사회와 문화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학교에서는 사회학하고 사회조사 방법론을 계속 강의를 했었는데 학원에서 강의는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출 문제들도 한번 다 살펴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크게 달라진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크게 없고 시험에서 출제 경향들은 특별하게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그 내용들 간단히 좀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사회문화 강의 일정은 3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8주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3시간씩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회조사 방법론 그쪽이 비중이 많이 좀 넓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시간을 좀 늘렸습니다. 그런데 크게 부담은 되지 않도록 할 테니까 일단 편한 마음으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 나온 대로 일정들을 참고하셔가지고 그 나중에 예습과 복습에 참고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특징을 좀 말씀드린다면 일단 사회학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학문입니다. 이걸 제대로 하면 어려운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이제 배웠던 사회문화 수준 그 수준에서는 굉장히 쉽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수능에 좀 익숙해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자꾸 그러시다 보면 예전에 나왔던 막스 베버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파슨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답만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이론이 등장했던 배경과 맥락 그것도 좀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연구 방법은 제가 직접 질적 연구도 해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양적 연구도 해본 사람이고 그래서 연구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은 말씀드렸던 대로 충분히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 이해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이제 사회학도 사회 현상을 관찰해서 만들어진 학문입니다. 사회 현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셔야 되는데 사회 현상을 관찰해서 개념화시키고 일반화를 도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회 현상에서 시작을 좀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출제 이론들은 충분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마스터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및 자료 같은 경우를 보시면 여기 사회문화책을 만들어 놨는데 일단은 예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책에다가 내용을 좀 수정하고 보완을 해서 다시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급히 만들다 보니까 몇 가지 내용들이 그 편집 과정에서 조금 삭제된 부분이 좀 있긴 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자료라든지 다른 내용들 통해서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개론서들이 좀 필요한데 일단은 다양한 개론서는 제가 볼 땐 두 가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통적인 사회학 교재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당연히 김경동 선생 지금은 은퇴하셨죠. 은퇴하셔가지고 다른 책들이 흐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김경동 저로 이어지는 이제 주류 사회학 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방금 이제 우리 했던 비판사회학회라고 해서 한국산업사회학회 이를 부르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비판사회학회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 그분들이 했는데 문제는 이제 비판사회학회에서 만들어진 요 사회학 교재 같은 경우 이 교재가 거의 시험에서 실질적으로 점수 차이를 벌이는 대표적인 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책이 나오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일단은 정태숙 선생이 전북대 일반사회교육과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영향력을 많이 미쳤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험 때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 정도 그 정도는 이 책에서 일단 커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책은 여기에 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김경동자하고 주류사회학회에서 만들어지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수능에서 공부했던 그 기본 개념 사회학에서 다루고 있는 이 기본 개념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연구 방법이 중심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조방이라고 해서 사회조사 방법론이 돼 있죠. 실제적으로 오래된 책이긴 한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많은 이제 그 연구자들이 실질적으로 바비의 책을 오래 전부터 번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번역자 이름으로 이제 책을 만들었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됐냐면 아예 통째로 바비저를 들고 옵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 책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책이 이 바비라고 한 사람, 이 사람의 책을 일단은 여러분들 기본서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할 때. 그래서 이건 참고를 나중에 하실 때 이 책들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책은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이야기인데, 요 책은 대부분 다 보면 여기 이름이 뭐죠? 비판사회학회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대부분 다 보면 하버마스 계열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입니다. 물론 하버마스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막내죠. 처음에 시작은 아도르노 호르카임으로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하버마스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흐름 자체가 되는데 최근에 어쨌든 요 사회학 요 책에 나오는 대부분 개념들이 하버마스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보면 이 기본 개념에 다루지 않는 것들, 배경이 되는 맥락이라든지 요런 기본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는 책이 사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주로 한국산업사회학회 사회학책을 가지고 주로 강의를 하는 편이고요. 주로 앞에 나와 있는 주류사회학 책은 뭐 기본 개념을 다루는 책이라서 일단은 뭐 크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이거는 이제 뭐 수능 준비를 하셨던 경험이나 여러 가지 경험들에서 하시면 되고, 문제는 이제 이 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들을 일단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기든스 사회학도 이 책에 상당히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기든스가 했던 사고방식, 그래서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그런 시각들과 그 다음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들 내용이 주로 여기에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출제가 되는 부분은 여기 출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번역되었던 대부분 내용들은 사실은 어찌 보면 맥락이 잘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파선제가 무슨 이야기 했다, 베버가 무슨 이야기 했다, 뭐 그 정도지, 거기에서 어떤 맥락이 있는지 어떤 흐름이 있는지에 대한 소개는 잘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단 저 한국산업사회학회 책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린 내용, 그 다음 자료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를 보시면 이 페이지부터 보시면 오늘 드렸던 자료 내용에 보면 사회학적 상상력을 좀 더 밀즈가 이야기했던 거, 요 이야기가 좀 빠져 있어가지고 일단 여러분들 한번 읽고 이해를 좀 해두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사실 제일 어려운 파트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렵긴 한데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는 당연히 막스 베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학자들 중에 보면 막스 베버하고 그 다음 하버마스라든지 이 독일 사회학자들이 머리가 좀 아파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사회학자들 중에서 좀 머리가 아픈 사람, 대표적인 사람, 90년대 초반까지도 제대로 좀 정리가 안 되었던 이론이 바로 누구였냐면 파슨즈의 사회체계론입니다. 요즘에 좀 정리가 잘 되어 있긴 한데 문제는 이 사회체계론이 맥락적으로 좀 설명이 잘 안 됐어요. 그게 5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5페이지에. 그래서 이 부분들을 나중에 한번 읽고 참고하시고 강의 내용들과 연결을 좀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요 흐름들이 좀 몇 가지 있으니까 내용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부터는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이번에는 조금 3, 4, 5달 한번 바꿔봤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복습을 위한 기출문제에 파트별로 거기 보시면 출제 주제 및 연도라고 해서 따로 빼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중요도가 뭐 어디에 있는지 내용들을 확인들을 좀 하시고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풀고 확인해 보시는 거,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강의 때도 이걸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복습 문제 앞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출제 주제, 연도, 키워드 이런 것들은 꼭 확인들을 정확하게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이제 고등학교 사회과 과목이 사회문화의 사회와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회학과 문화인류학을 배경으로 한다는 걸 좀 더 정확하게 이제 기본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이제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러면 사회학과 문화인류학의 전반적인 내용인데 이걸 하나의 교재, 하나의 목차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조금 머리가 좀 아프긴 했습니다. 근데 이걸 사실 목차를 생각한 지가 한 몇 년이 됐거든요. 10년이 거의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목차는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맥락에서 목차를 일단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목차를 중간중간에 맥락에 집어넣을 수 없는 것들, 그렇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따로 뽑아가지고 파트 8에다가 몰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체계를 잡기가 좀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용들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학이 도대체 뭐냐, 문화인류학이 도대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이제 인간과 사회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인간과 사회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그러면 다른 학문은 그렇지 않았냐라고 물어본다면 다른 학문과 차별성을 두려고 했던 거죠. 그 시작이 바로 누구였냐면 막스 베버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이제 꽁트부터 시작되긴 한데 그건 사회학의 아버지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사회학 전체를 좀 이해를 하시기 위해선 첫 번째 한번 흐름을 좀 잡아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사회 계약을 통해서 사회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 정치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사회 계약을 통해서 사회가 만들어졌다. 그럼 사회 계약을 통해서 사회가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사회 계약론의 배경이 되는 건 누구냐? 개인이었죠. 그 다음에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자유주의입니다. 이걸 이제 흔히 이야기를 하자면 사회 계약론은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주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인간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만드는 주체가 된다. 인간의 어떤 주체,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강조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회 명목론의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사회 명목론에. 그래서 사회 명목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사회 계약론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인간을 주체로 본다는 것, 사회는 실제가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회 명목론의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회를 바라볼 때 이것과는 상반되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사회 계약을 비판하기 위해 등장했던 인물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꽁트입니다. 요즘에 콩트라고 하던데 이것도 맨날 번역이 맨날 바뀌죠. 그래서 어쨌든 이 콩트가 실제적으로 사회 계약론을 비판을 해요. 뭐라 부르냐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역사와 전통 그리고 이 역사와 전통 속에 만들어지는 공유하는 감정, 이걸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연대란 말로 아마 사회학에서 계속 들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연대라는 어떤 감정,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게 사회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 속에 개인은 성장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떤 관점이라고 부르냐면 이런 관점을 사회 실제론이라고 부릅니다. 사회 실제론. 자, 이랬거나 저랬거나 어쨌든 사회가 먼저인지 아니면 개인이 먼저인지 마치 보면 계란이 먼저인지 아니면 닭이 먼저인지 뭐 이런 것과 주장하는 바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사회가 자연적으로 발생을 했고 어쨌든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말이나 아니면 인간들이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냈던 말이나 돌고 돈다 말이죠. 계속. 그러니까 이 돌고 돈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포함된 의미는 결국 뭐냐면 인간들은 일단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렇죠? 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말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게 되죠. 특히 이 관계가 부부관계 아니면 거래관계 아니면 국민과 국가의 관계 뭐 이렇게 되면 그 관계가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황당할 때가 뭐죠? 어제 저녁 술 먹고 우리가 남이가 막 이러면서 춤추다가 아침에 눈 뜨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서로가 모른 척 하는 거.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이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예측 불가능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예측 가능하도록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예측 가능하도록 만들어 하는 가운데 뭐가 등장하냐면 바로 사회 제도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예측 가능하도록 한다는 말은 결국 어떻게 되냐, 이 관계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지는 것은 지위와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지위와 역할. 그래서 이 지위와 역할을 사회 제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지위, 국민의 권리, 국민의 의무, 그 다음에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의 의무, 이런 각종의 어떤 제도마다 우리는 그 법률 관계 내지는 어떤 관계 속에서 지위와 역할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사회 제도를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사회 제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이 있죠. 대표적인 법이 헌법, 행정법.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제도 중에 보면 자본주의 제도라는 경제 제도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제도에는 또 뭐가 있죠? 사회 제도나 문화 제도 말고도 정치 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또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 제도가 있고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제도들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이 제도는 결국 이제 어떻게 설명되냐면 기능적으로 설명돼요. 경제 제도는 경제를 담당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능적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사회 제도는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요. 방금 우리가 봤던 요 내용들, 요 지위, 역할, 사회 제도,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 구조라고 보통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죠. 그래서 이 기본 개념들은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이런 이제 사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또 뭘 만들어내냐면 사회에서 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도 뭐죠? 사회 속에 살아가는 생활 양식이죠. 생활 양식. 그래서 이 생활 양식이 서구가 다르고 그 다음에 동양이 다르고 국가마다 차이가 있고 지방마다 차이가 있고 좁은 한국에서도 보면 지역마다 문화, 음식 문화 다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기호도 다 다릅니다. 이게 이제 생활 양식, 문화적인 어떤 방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사회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죠. 조선에서 우리나라로 건너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사회가 변동해 왔습니다. 사회가 변동해 왔죠. 그런데 이 사회 변동의 자극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우선 사회가 변동하기 전에 일단은 사회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일탈과 그 다음에 사회 문제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탈과 사회 문제와 같은 것들이 실제적으로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해를 해주고 이걸 만약에 일탈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사회는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사회가 변동하고 일탈과 사회 문제 직면하고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설명, 사회에 대한 설명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주류 사회학의 대부분 개론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개론서의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갖춰져 있잖아요. 그죠? 요 내용들이 이제 갖춰져 있는데 문제는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이걸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개념이 바로 이 기능론적 패러다임인데 기능론적 패러다임은 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유기체적 관점이에요. 그 사회 자체가 유기체라는 거죠. 그러면 사회에서 이제 사회가 어딘가 아프다. 그러면 당연히 치료를 해줘야 되고 그 치료를 해주면서 다시 사회는 평형 상태로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론적 관점은 사회를 보는 관점이 유기체라고 봅니다. 그런데 유기체는 안정적입니까? 불안정적입니까? 기능론은 이미 이 유기체를 안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회복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유기체라는 개념을 이해하실 때는 이게 불안정하다라고 이해를 하시기보다는 안정적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적응을 충분히 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기능론적 관점은 바로 이제 안정적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회라는 유기체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이유, 안정적인 돌아가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바로 파슨즈가 대표적으로 설명했던 게 행위성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유기체는 목표가 있고요. 개인이라고 하는 유기체는 목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뭔가를 행동하려고 할 때 상황적인 제약과 그 다음에 규범적인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꿈을 꾼다. 그러면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유기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목표를 이제 설정했겠죠. 성공의 목표. 난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난 뭘 해야지. 그러면 이제 이 목표를 많이 설정을 했다. 그런데 이 목표를 설정하려고 해서 내 상황을 봤더니 어떤 상황이냐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 상황을 봤더니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지. 뭐 금수저일 수도 있고, 원수저일 수도 있고, 흙수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학벌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 상황이 실제적으로 유기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다 여기에 일정 부분 제한을 가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규범이라고 하는 이 규범이 또 제약을 가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데 법을 어기면서까지 부자가 되는 걸 허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제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회의 어떤 한 구성 요소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요 개인들은 사회 전체에서 바라볼 때 행위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위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행위를 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각각의 행위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질 때 사회는 계속 안정 유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나중에 파슨즈가 이야기했던 바로 행위 체계론이에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초창기 사회학계에서도 설명이 제대로 된 책이 없었습니다. 그냥 AGIL 뭐 도식 이야기하고 그림 그려놓고, 근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설명은 쉽게 되어 있지는 않고, 근데 전부 다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것들을 보면 유기체가 있고, 그 다음에 적응이 있고, 잠재적 유지 기능, 통합 기능 설명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어쨌든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고, 파슨즈에 대한 해석이 풍부해졌습니다. 어쨌든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행위 체계와 닮아서 사회 체계도 똑같은 형태로 유지가 된다는 거, 이거 설명이 사회 체계예요. 그러면 여기 유기체가 뭐가 되느냐? 사회가 되는 거죠. 사회는 어떤 목표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회는 어떤 상황과 외부적 제약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상호작용하면서 안정적으로 계속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이제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등론적 관점은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무의식 중에 개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사회가 이렇게 상호작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합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회가 원하는 대로 성공한다는 걸 암묵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 개인은 잘 모르죠. 나는 꿈을 이룰 테야 거기에만 집중을 하니까. 그래서 파슨즈는 이제 그걸 이야기하면서 행위를 강조합니다. 갈등론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면 이런 사회가 유지되는 건 결국 뭐 때문이냐? 억압 때문이라는 거예요. 억압과 통제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억압과 통제를 하니까 당연히 뭐가 발생하느냐? 갈등이 생겨나는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갈등론적 시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아니면 상호작용론입니다. 이 상호작용론적 관점이 세 번째 이제 패러다임이에요. 보통 이걸 이제 미시적 관점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미시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요 상호작용에 중점을 둔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하게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냐면 기능론이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기능론은 요 행위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했지만 요
제약이 있잖아요. 요 제약이 바로 규범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요 규범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규범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력을 어떻게 미치는지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제약으로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건 설명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 규범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설명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상호작용론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규범과 규칙 이것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하는데 가장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본다면 이런 거 있죠. 미드의 이론이나 쿨리의 이론 같은 경우에 보면 거울 자아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게 진짜 거울을 뜻하는 건 아니죠. 타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웃는 모습, 타인이 박수를 친다든지, 타인이 기뻐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 사람들이 저럴 때는 좋아하는구나, 저럴 때는 싫어하는구나 라고 해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되는지, 규범과 규칙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람들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이 어떻게 제약으로 나타나는지를 이걸 구체적으로 제약을 설명해 주는 거죠. 이 세 가지 시각을 가지고 기본 사회학은 모든 걸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탈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 행위거든요. 그럼 일탈이라고 하는 사회적 행위도 기능론은 기능론의 시각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놈은 요 네 가지가 행위 주체로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놈은 외부적 제약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쓴 놈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외부적 제약을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능론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모든 문제가 생기면 교육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규범과 규칙을 알려주는 거죠. 갈등론은 해결하는 방법은 이거죠. 억압입니다. 그죠? 억압은 뭐 때문에 발생합니까? 차이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러면 차이를 없애버리면 돼요. 그래서 갈등론이 제시하는 방법은 억압의 차이를 어떻게 없앨 거냐. 그런데 없애는 방법이 과격한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순화된 방법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이제 사람들이 마르크스 이야기하면 자꾸만 과격한 방법만 이야기를 해서 아, 억압이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발생하는 거 이거 혁명으로 해결해야 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억압을 해결하는 방법은 계획을 통해서 보통 해결을 한다. 이게 이제 합의된 조건이죠. 그 다음에 상호작용론. 이쪽은 이제 어떻게 했냐.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탈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놈이 계속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타인이 규정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놈은 나쁜 놈이야라고 인지하는 순간 그럼 이제 엇나가는 거죠. 나 진짜 나쁜 놈이 될 거야.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이제 상호작용론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우리가 학습하는 사회학의 이론들, 그 다음 사회를 보는 패러다임, 관점 이것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까 주류 사회학 책에서 보통 설명하는 방식은 상호작용론적 관점하고 기능론적 관점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내용이 대부분 다 이 사람들이 관점이라고요. 예, 이 사람들이 관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가다가 이제 오해하는 학생들이 가끔씩 있어요. 학부생들 중에. 기능론은 긍정적이고 갈등론은 부정적이라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보는 시각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지 기능론은 긍정적이고 갈등론은 부정적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흘러나온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꽤나 많은 학부 학생들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해를 하시면 안 되겠다. 자, 그래서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일단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갈등론적인 관점, 비판적 관점, 이 비판적 관점에서 이제 이 세상을, 사회를 비판적 시각으로 이제 보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사회 변동의 과정에 나타나는 변동의 관점에서 비판적 시각들을 살펴보고 새로운 사회의 어떤 주제들 정리를 하게 되면 어쨌든 두 달의 여정은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여기 이제 한 가지 빠진 거는 뭐냐면 사회가 구조화되고 제도화되는데 사회가 우위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게 개념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요 관계와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여기 사회 계층도 사회 제도입니다.
사회계층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회계층은 그냥 넘어가실 때 되게 많은데 사회계층도 하나의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평등이 제도화된 거죠, 사실은. 불평등의 제도화. 자, 그래서 크게는 저렇게 내용들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트 8에 한번 봅시다. 파트 8에 보시면 목차에 사회학의 주요 주제 및 쟁점들에 대한 검토, 그 부분에 보시면 첫 번째가 가족제도와 종교제도 쭉 나와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 부분들이 시험에서 가끔씩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출제가 거의 안 되지만 어쨌든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챕터 3 빈곤 문제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제도는 묶어서 나중에 정리들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구 문제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08년도, 2010년도 부근에서 출제가 좀 제법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문제가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죠. 근데 학교 현장에 가시면 어쨌든 저출산 문제를 수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 사회는 앞으로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화. 세계화는 간간히 시험에 나오죠. 계속. 그 다음에 올해 이제 2차 수업 실험 문제가 바로 이 정부와 사회에 대한 대응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근대성과 관련된 주제들과 성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재귀적 현대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울리백, 그 다음에 기든스 이런 사람들이 근대성에 대한 성찰을 여러 번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는 발전을 했으나 지금 현재 사회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위험이 발생된 이유는 도대체 뭐냐? 이거는 근대성이 만들어내는 문제점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근대성과 관련된 주제들과 성찰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관료제하고도 연결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막스 베버에 대한 맥락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스 베버를 되게 오해를 많이 합니다. 예전에 10년 전에 이제 평가원에 있던 분이었는데 지금 어디가 있느냐면 순천대 가 있네요. 그래서 그 분이 이제 이야기했던 거에 따르면 막스 베버를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우파로 오해를 하고 있다. 근데 막스 베버는 우파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사회주의 서클에서 활동을 했던 뭐 대표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스 베버가 관료제를 주장했던 것은 관료제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관료제를 비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이제 맥락들이 빠져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막스 베버의 주장들이 어떤 맥락에 주장되었는지 그 이유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배경을 가지고 이론들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위해서 중요한 파트를 어디에 꼭 집중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회학이란 무엇인가 사회학이 전개되어 있는데 초기 사회학자들은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초기 사회학자 대표적인 사람은 꽁트, 생시몽. 꽁트의 스승이 바로 생시몽이고요. 그 생시몽의 제자가 바로 꽁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 그 다음에 이제 사회학의 선구자들 이러면 대표적인 사람이 디르켐, 막스 베버입니다. 그런데 사회학의 전개 2, 이 부분이 시험에 거의 최다 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르켐과 막스 베버는 정말 최다 출제고요. 그 다음에 사회학의 전개 3은 사회학의 대표적 이론들인데, 이 대표적 이론들은 바로 사회학의 전개 1과 전개 2에서 나타난 이론들을 이제 정리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떤 책에는 사회학의 현대 이론들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학 대표적 이론들은 대표적인 게 세 가지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능론, 그 다음에 갈등론, 그 다음에 상호작용론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나오는 내용들에서 특징들하고 시험에 나온 주제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해마다 이 파트 1에서는 최소 한 문제가 출제된다. 이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학의 연구 방법이 또 매년 출제가 됩니다. 사회학 연구 방법이. 사회학 연구 방법에서는 일단 첫 번째 출제가 되는 포인트는 양적 연구냐, 질적 연구냐.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특징을 가지고 시험 문제 주로 냅니다. 양적 연구는 실증적 연구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질적 연구는 해석적 연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출제가 되는 것들은 바로 개념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념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하기 위해 적합한 개념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조작적 정의를 내린다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작적 정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즘 시험에 자주 물어보는 거 변수에 관한 것들이에요. 변수에 관한 거. 근데 기출문제를 이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면서 봤던 소감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정말 오랜만에 이제 기출문제 좀 자세히 봤죠. 자세히 봤는데 소감을 좀 이야기하자면 변수와 관련되는 문제는 연구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출제를 했거나 연구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출제를 한 문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정답을 찾으라는 것인지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네 맘대로 쓰라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시험에 출제를 했으니까 네 맘대로 쓰라는 거겠죠. 예. 그런 문제들이 좀 몇 개 있었다는 게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연구에서 중요한 문제는 질적 연구든 양적 연구든 표집입니다. 표집. 그래서 이 표집 방법에 대한 부분이 시험에서 또 최다 출제입니다. 최근에는. 과거에 이제 수능 수준에 출제가 될 때는 주로 보면 조사 방법이에요. 뭐 질문지법의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 면접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서 자주 나왔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이 표집이 가장 핵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척도입니다. 척도. 척도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이 척도는 크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리니어한지 리니어하지 않은지. 보통 우리가 이제 지문지법 만들고 지문지 만들 때 두 가지 포인트를 맞추거든요. 그런데 거기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척도는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 그래서 이 척도를 중심으로 또 질문을 만들고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옛날에는 빈출이었지만 최근에는 빈출이 아닌 문제. 그게 바로 뭐냐면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자료 수집 방법. 그래서 뭐 질문지로 수집할 거냐, 면접으로 수집할 거냐, 뭐 관찰로 수집을 할 거냐, 뭐 그런 이야기들. 거기에서 꼭 나타나는 게 뭐죠? 장단점이에요, 장단점. 그 중에서 이제 굳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걸 꼽으라고 한다면 실험입니다, 실험. 요즘에는. 요즘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실험이다. 그러니까 실험이 아니면 사실은 뭐 요즘엔 거의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자,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시고 파트 1 한 문제, 파트 2 한 문제입니다. 그럼 나머지 한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한 문제는 파트 3부터 파트 8 사이에서 한 문제 출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넓은 범위에서 결국은 시험 문제를 맞추려고 하면 엄청나게 이제 에너지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용 대비 편익이 너무 적죠. 그러니까 조금 요령을 부리셔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정리하시려면. 그래서 이 개인과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게 딴 게 아니라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어쩌다가 정말 문제 나왔던 게 사회와 퍼스널리티 챕터 5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폴로형, 디오니소스형 그 문제를 물어봤던 거예요. 그거는 이제 퍼스널리티 가지고 물어봤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와 사회. 문화와 사회에서는 사회학 이론이 안 나오면 문화 인류학의 주요 이론이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챕터 2가 이 파트에서는 시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부상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 변동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문화 변동. 그래서 문화가 변동하는 것은 내재적 변동과 외재적 변동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 변동에 관한 문제들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세계화가 되고 나서부터는 뭐 그다지 내재적 변동과 외재적 변동이 크게 막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잘 안 나옵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한 번씩 등장하는 게 한국산업사회학회 비판사회학회 여기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주제 챕터 5입니다.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브루디의 이야기입니다. 문화자본. 그러니까 챕터 5와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이제 문화자본, 하위 문화 뭐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일단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불평등의 제도화, 그게 바로 사회 계층인데, 사회 불평등을 제도화를 시켜놓은 게 사회 계층이죠. 그게 바로 사회 계층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문제는 뭐였냐? 계층의 이론. 챕터 3에 사회 계층의 이론이 주로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계층 이론에서는 당연히 이제 막스 베버와 마르크스의 이론적 차이점, 그 다음에 기능론과 갈등론의 차이점,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들을 중심으로 출제를 하신다 보면 되고요. 수능에서는 요즘에 보니까 계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사회 계층의 이동, 계산 문제들이 나오는데 우리 시험은 요즘에 표, 그래프, 계산 문제 거의 없습니다. 뭐 객관식이 모르겠지만 주관식은 문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좀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계층의 차원. 그 챕터 3하고 챕터 4가 시험 문제에서는 주고, 제일 중요한 거는 3, 그 다음 중요한 거는 4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탈과 사회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1탈과 사회 문제 설명하는 이론적 방식.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왔던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차별적 교제 이론하고, 그 다음에 낙인 이론이 제일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 저자들이 주로 잘 알고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차별적 교제 이론을 자꾸 상징 상호작용론의 성격만 가지고 설명하는 거는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학 책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포함시키지 않고 차별적 교제 이론을 기능론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 문제 설명하는 이론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관점이죠. 우리가 좀 전에 정리했던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기능론, 갈등론, 상호작용론 이 세 가지 관점, 세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어떻게 정리하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산업사회학회 관점에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 변동에 있어가지고 시민사회, 그 다음에 집합행위, 사회운동 이쪽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됩니다. 파트 7에 요거. 그래서 이쪽에서 중요한 부분은 과거에는 김경동 저 주류 사회학 책에서는 주로 사회 변동 요인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예전에는. 근데 최근에 이제 출제가 되는 것들을 보면 챕터 2하고 챕터 3. 그래서 사회 변동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사회 운동을 중심으로 한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제도 관련되는 문제는 이거는 뭐 여전히 행정고시 문제라든지 그런 쪽이 2차 문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가족 해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가족제도에서 일어나는 가족의 문제를 기능론적 관점으로 해결할 때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 갈등론적 관점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래서 가족 해체를 중심으로 사회학적 관점의 해결 방안, 여기가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제도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포인트가 되는 건 종교와 관련되는 사회운동이 주로 나왔는데 그게 바로 천년왕국운동이죠. 천년왕국운동. 종교의 특성,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빈곤문제 사회복지제도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대선 후보자들이 나와가지고 엊그제도 보니까 이재명이 한마디 했더니 막 세 명이 달라붙어 싸우기도 하고 난리를 피우던데, 이제 제발 좀 앞으로 발목 잡는 짓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제대로 하는 대안이 좀 나오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인구 문제 한번 봅시다. 인구 문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죠.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 대책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문화 사회의 어떤 야기하는 문제점,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이 뭐가 있느냐. 그
그 다음에 이제 세계화는 너무도 많은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화는 일단 상호 의존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의 각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각종 문제가 바로 이제 정보화 사회와 또 밀접한 관련성이 있죠. 보이스피싱.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화폐, 통화의 부분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비트코인. 그 다음에 또 AI라는 부분이 또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정보화 사회에 관련되는 문제들 정리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챕터 공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되어 있고 많은 사회학자들이 읽고 있는 책들 중에 하나가 바로 조지 리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사회 사상사라는 책은 대부분 학자들이 바로 읽는 책들이고요. 근데 그 책 말고 이제 유명한 책이 바로 뭐냐면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입니다. 이게 뭐냐면 합리성이 비합리성을 야기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근대성에 대한 성찰인데 이 부분은 이미 막스 베버가 비판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막스 베버의 비판을 현대적으로 바꾸어서 표현한 사람이 바로 조지 리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어디에 있냐면 자료에 보시면 4페이지 거기 보면 합리화로 인한 배부의 전망이 나오는데 합리화로 인한 배부의 전망은 굉장히 어둡고 암울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처음 사회학을 공부했던 시기 90년대 후반, 그 다음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막스 베버가 관료제를 옹호했다, 옹호하지 않았다 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끼리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 이제 살펴보니까 막스 베버는 오히려 전망을 어둡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 관료제라고 하는 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비인간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과두제의 철칙 같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 야기할 거라고 이미 베버는 오래전에 전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번에 기출문제에서도 등장했던 표현이에요. 합리성의 철과목. 관료제를 철과목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최창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기출문제 제시문에도 바로 등장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 비율을 알았다면 그 문제는 보자마자 아, 답은 이거구나. 그래서 나중에 읽어보시고 과연 우리가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들이 사실은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강의 때는 간단히 그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우리백이 이야기하는 위험사회 문제입니다. 그냥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방금 이야기했던 합리성이 비합리성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위험사회 문제. 우리가 걸어다니는 모든 사실은 곳곳이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도로, 그런데 한 번씩 가다가 하문철 변호사 그 방송 프로에 보면 버스라든지 자동차가 도로 위로 올라오죠. 그러니까 길거리에 지금 이제 살인 무기들이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지하철, 언제 어느 때 위험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사실 교통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택가에 깔려져 있는 가스, 거기 이제 땅속에 파묻혀 있죠. 가스 배관 자체가. 거기 터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원전의 문제부터 비롯해서 우리 삶의 주변에 과학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결과는 결국은 위험사회를 만들어내는 결과도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우리백의 위험사회론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일단은 중요한 시험의 주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크게 부담은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사회학과 문화인류학 그 다음에 정치학자들이 글을 쓸 때 너무 번역에 집착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글을 너무 어렵게 씁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표현을 조금 거치게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최대한 표현을 좀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의미들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